오늘 1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싱크스마트가 준비한 2022년 첫 번째 라이브 초대석. 오늘은 공공공연장의 길 허낭현 허난현 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당황스러워. 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네, 지금 네. 너무 간만에 라이브를 하는 것도 있고 누적 신청자 수가 100명이 넘었는데 사실 이게 11월 말에 저희가 원래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은 11월 말에 신청해 주셨다가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그 알림 문자도 드렸는데 너무 기다렸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네, 엄청 기다리신 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저희가 그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도 사전 질문도 그만큼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추린을 하고 엄청 고생도 했고요.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엄청 고생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정식으로. 네. 네. 그 공공공연장의 길을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반갑고요. 제가 11월 달에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1월로 미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관심도 있었고 또 이 지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그 같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어색하지만 이 시간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공공연장의 길 책을 집필을 하셨고요. 이게 작년 저희가 7월이죠. 7월 때 여름에 7월.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뭐 좀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지금 사실 이게 그 부수도 이렇게 많이 찍은 부수는 아닌데 책이 의외로 너무 금방 나와가지고 저희가 계속 주문 또 이렇게 인쇄를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일단 조금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쓰시면서 이거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걸리셨는데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일단 저 개인의 케이스, 저 20년에 그 공연 현장에서 겪었던 그 내용들을 담은 저 저의 걸어온 길이자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허난형 역사책. 그럴 수 있죠. 제가 20년에 그 네네네. 30대에서 40대 그 기간 동안에 공연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담론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런 담론들을 고민하면서 갔던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본다라면 이제 2000년대 신자유주의 시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코로나19까지 오는 과정에 그 20년의 역사가 공연계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리고 그 흘러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그 추구하며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공연 현장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연 예술이 이렇게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를 공공공연장은 담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저의 생각들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제가 진행했던 공연들을 그 예로 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걸리셨는데 일단 가장 힘드셨던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책 쓰면서요. 2년 동안 쓰다 보니까 이게 썼다가 말았다가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중간에 쓰는 과정에서 2000년도에 코로나19가 이제 심각해졌죠. 심각해지면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게 19년도에는 이제 쓰는데 이렇게 의미가 있어 하고 쓰다가 200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0년도에 생기니까 이 속에서 제가 희망을 말하는 게 이게 좀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그 갈등이 엄청 크셨겠네요. 그렇죠. 현실은 아주 거의 뭐랄까 문을 닫고 공연계는 거의 이게 붕괴라고 해야 되나? 그 샷다운 상태에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공공공연장이 뭐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현장의 현실과 이론과 이게 안 맞는 거죠. 일상적으로는 안 맞는 게 보통인데
그 시기에 그게 너무 간극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내가 쓰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나 이런 게 과연 맞는 메시지인가? 내가 과연 전달할 수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이런 고민들은 좀 많이 했던 시기적으로 봤을 때 2년 동안에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지? 네. 그런 고민을 좀 내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힘드셨던 거예요.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있으셨을 것 아이고 같은데. 뭐 이거를 왜 써야 되지? 그렇죠. 갑자기 네, 불현듯 네, 그 뭐 공연장 그 생존의 문제인데 갑자기 뭐 그 정반대에 미래를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뭐딴 나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했던 게 공공 공연장은 그래도 이 민간의 공연 현장과는 다르게 좀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사회적 안전망 안에 있는 공공 공연장이 과연 이러한 시기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 또 이 책 내용에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최종적으로 마무리 질 수 있었던 건 그런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무거운 질문 드렸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 작업하시면서 좀 제일 즐거웠던 점이나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거를 작업 좀 하다 보니까는요. 네. 그냥 정신없이 제가 30대랑 40대를 보냈거든요. 정말 30대는 실무자로서 정신없이 보냈고 40대에는 뭐 이렇게 관리자로 있으면서 공부하고 또 뭐 이렇게 하겠다고 뭐 이러면서 일도 되게 많았던 시기에 정신없이 보내서 저의 지난 시간 제가 했던 공연, 사업, 관계 이런 것을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쓰면서 그 저의 그 20년을 아까 얘기했듯이 소중했다라고 하는 게 그거를 돌아보면서 아 이런 기쁨도 있었네. 아 이때 이런 가치도 있었네. 아 이때 지나갔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결론적으로 가면서 내가 이렇게 나는 그냥 일로만 봤지만 이게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나의 삶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소환했다. 뭐 그런 느낌? 네. 그 책의 사실은 내용이 조금 아까 뭐 담론 이런 말씀하셨지만 좀 무거운 내용들도 있고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책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내적 갈등을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연 예술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이런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라든지 앞으로는 좀 이런 미래를 좀 꿈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방향이랄까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고 여러 의견마다 각각의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결론이다 이러지는 말할 수는 그렇죠.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 책에서 되게 현장에서 보면은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들이 정책화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많이 제거되는 경향이 있어요. 정책에서. 예, 제거되어지면서 현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제도나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공연장에서 뭔가 하는 것이 자꾸 상품화되고 경제적인 어떤 수치 내지는 이것이 그 성과물에 대한 결과 이러한 걸로 좀 만들어지고 공연 예술에 대한 작업이라든가 그 작품들이 어떤 그 수단화되고 도구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극복하고 공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본질적인 가치 뭐 여기서 얘기했듯이 결국은 인간의 삶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공연 예술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관계에서 행복감을 주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이러한 그 영역에 있는 요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되게 필수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사람이 즐겼으면 해요.
그래야지 그 필수적인 요소가 많이 충족될수록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한 대로 그 수익적 구조라든가 뭐 경제적인 어떤 목표로 간다면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나 시스템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 주체가 공공공연자, 공적인 영역이 있는 데서 주체로서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면 이게 어떤 수익적인 산출물라기보다는 분배적인 어떤 요소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네네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추적되어지는 어떤 요소, 필수 요소로 네네.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잘 설명됐나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 말씀이 원하는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화 상품으로만 이렇게 결과물이라든지 이제 뭐 수치나 돈 이런 걸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 자체로 축적되는 문화 자본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공공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말씀을 이제 결국에는 하셨던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랑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버티기가 힘든 시기를 저희가 지금 한 2년 넘게 지금 겪어오고 있는데 네. 쌤은 어떠셨나요? 있으시면서 현장에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현장에 있으면서 그 제가 알고 계셨던 어떤 뭐 제작사 대표님께서는 공연을 올렸다가 그때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기가 2000년도 2월에 그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에 공연을 올렸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갑자기 4단계로 가버렸죠.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니까는 제작한 거, 제작 비용 뭐 이런 것들이고 출연자의 계약 다 있는데 갑자기 공연장 문 닫으니 이 책임 제작사한테 다 돌아가. 아직까지 이제 그러하게 공연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체계, 보호막들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빚을 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금은 지급해야 되는데 출연자도 그렇고 그 음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한 부분도 다 비용을 대야 되는데 못됐던 그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되게 안타깝죠. 그런 게 있으시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공연장의 현장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 공연장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공연을 할 수 없어서 공연을 준비하던가 아니면 공연과 관련된 그 장비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장비를 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멈춰버려서 그래서 장비가 뭐 이렇게 중고 시장에 막 나왔고 현장에 뭐 정말 슬프게도 뭐 무대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규직이 아닌 이상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말한 대로 어디 택배 하는데 가면은 뭐 누구 만나고 어디 대리운전하면 누구 만나고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2000년도에 있었죠. 2020년이죠. 지금 22년이고 벌써 2년 전이에요. 그 시기가 정말로 그 공연계 쪽에서는 되게 암흑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거리두기 하면서 뭐 2자리 뛰기 아니면 마스크 해도 된다라고 그거는 이제 공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생존을 얘기하면서 제기해서 2021년 작년에 중반 8월 이후에나 나온 거고 그 전까지 1년 반 동안은 거의 문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는 공연계 쪽은 이렇게 고려의 대상이 좀 더해졌죠. 왜 그랬겠냐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공연 문화 쪽은 수순이죠. 그렇죠. 네네네.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후순이다 보니까 똑같이 상황에 위급한 상황을 보여도 이게 고려 대상에서 수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그 필수 요소로 바라본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그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울컥하네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국내 공연장의 한 90%가 공공 공연장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약간 이제 공공 공연장들은 조금 사정이 조금 다를까요?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공연장의 설립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부터 이루어졌죠. 네, 세종문화회관 네, 네, 예술정답국립극장. 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문화적인 정책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각 그 지역에 이루어지는 그 공연장들도 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뭐 책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네. 되면서 그 세종문화예술정당에 이제 국립 있던 것에 지역으로 공연장을 짓기 시작해요. 네. 지역으로 공연장을 짓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또 지방자치제, 지역 활성화라는 정책과 맞물리면서 지역에 그 공연장을 짓게 되는데 그게 문화 정책과 연결되는 거죠. 지자체의 대표들이 문화적인 어떠한 수요와 이해가 마저 떨어지면서 지역의 커다란 하드웨어 공연장 막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성남, 경주, 대구 이런 데가 다 2000년대에 지어졌고 그때 지어질 땐 그 많은 극장을 짓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적인 개념에서 지역성, 지역 발전, 그리고 지역 문화 축제, 그 당시에는 문화 축제도 엄청나게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문화적인 환경과 결합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민간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LG라든가 뭐 블루스퀘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디큐브라든가 이런 그다음 부산에 새로 만들어진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수익 구조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뮤지컬 전용이 많죠. 그거 빼고는 거의 다 그 공적인 영역에서 만든 공공 공연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이죠 이제 그 세종문화관에서 그 힘내라 콘서트 프로젝트를 또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그 세종에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현장에서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송출에 대한 것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 그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끝낼 것이냐 준비한 공연들의 작업들을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실현을 시켜서 실제로 공연장에 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요가 있었죠. 그런 그것 중에 하나가 있었던 거는 이제 2020년 초에 보면은 그 국립극장의 엔티 라이브라든가 아니면은 저게 뉴욕 매트에서 하는 그 영상 지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태양의 서커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영상화돼서 막 올라오고 그런 영상들이 엄청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작년 그 초반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공연장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국립에서 엔트라이브라든가 아니면 그 어디야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서도 이제 영상 작업이 있었고 그와 마찬 세종에서도 힘내라 콘테스트라고 하는 특별 이벤트로 현장에서 공연 준비했던 제작사들과 민간 협업의 구조로 같이 한 케이스로 작품을 올리려다 못 올렸던 거 관계가 만나지 못하니까 그 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이런 작업을 했죠. 당시에 그래서 그 공공 공연장 쪽에서는 그러한 영상 온라인 작업을 그 2020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점점 이제 지금 뭐 메타버스, AI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 선생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의 디지털 환경, 이런 환경에서의 공연 예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의견이나 어떤 생각이 좀 가지고 계신지. 그게 이제 제가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들 좀 많이 해주셨는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영상이라고 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공연계 쪽에서도 그 지점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근데 공연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감동, 현장성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 감동과 그 내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감성적인 교감, 공간 안에서 네. 이러한 것은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는 특성이고 속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속성인데 환경 자체가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이런 감성적 몰입이라는 이런 것들을 위한 또 메타버스까지 오면서 참여적인 구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와 그 공연장이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현장감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라는 지점을 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쩌면 환경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환경이 디지털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 가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고대의 영국이 지금의 영국을 봤을 때 그 본질적인 속성이 없어진 건 아닌 거잖아요. 인간 삶을 표현해주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공연 자체가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흐름들을 같이 가줄 거라고는 들고요. 그렇지만 그 본성 자체를 본 속성을 놓치지는 않을 거다. 다만 대체하는 대체물로서의 디지털 환경의 공연 예술 영상을 이해하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존적인 관계로 대체가 아니라 네, 상호 보존적인 관계로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속에서 서로 그 같이 굴러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다음 환경의 디지털 환경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공연 예술계에서 내지는 공연 예술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꿈꾸고 그 던지는 그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 네. 결론은 이제 완전히 대체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상호 보완적으로 좀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어떻게 공연 예술 쪽의 그 특성들 그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 환경 그 가치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를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주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 공연 예술을 중속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수단화되고 도구화되면서 결국에는 이 갖고 있는 가치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주객이 전도될 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환경에서는 공연 예술 관계자 내지는 이쪽에 있는 종사자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목소리 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질문 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어쨌든 세종문화회가 얘기를 근무를 하신 지가 정확히는 22년 된 것 같아요. 제가 97년도 7월에 세종문화회관하고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년도니까 22년도죠. 그럼 몇 년인가요? 25년 되네, 그쵸? 25년 차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좀 뺐으면 안 되고 있어. 그거 뺐으면 안 되고. 처음으로 맡으셨던 공연이 오페라 타노이저라고 하셨네요. 아쉬우셨다고 돌아보셨을 때. 네, 그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제가 오페라단과 인연을 맺었던 처음으로 이렇게 서울시 오페라단과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을 맺으면서 작품에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타노이저는 이제 뭐 그 한일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졌었거든요. 한일 교류. 그래서 일본의 니키가이 오페라단이 와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이제 오페라 수준이 우리 국내보다는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략 몇 년도죠? 2004년도죠. 근데 저는 그때 타노이저를
오페라 탄호이자를 몰랐거든요. 아, 내용, 네, 아, 잘 내용을. 알지 아, 못했고 네네네. 바그너라고 하는 그 아, 네네. 음악가 네, 그 그 작품이다. 작품 그 그거는, 음악을 네. 제가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했기 아,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이런 게 그렇게 깊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홍보라든가 티켓 판매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뭐 결과도 좋지 않았고, 예. 그 3,000석짜리 좌석 그 뭐야 공연장에 그 1,000명도 오지 않는 그 공연을 해야 됐던 네.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부담감도 있었고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저의 이제 그 대응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서.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든 생각이 저에게 많은 이제 그 깨달음을 줬죠. 뭔가를 하려면 알고서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기에는 참 장르가 나한테 어렵구나. 예. 전혀 음악이라는 것과 관계없는 다른 영역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니 얼마큼 내가 버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럼 선생님 이런 생각을 했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예. 모든 작품을 다 그럼 그렇게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작품부터 알 수는 없어도 거기에 대한 이해도는 가질 수 있죠. 흐름도나 흐름과 역사적인 환경이라든가 그 특성, 그 작곡가의 성향, 특성, 뭐 내지는 음악적인 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알 수 있겠죠. 깊이 있는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야 평론가들이 하는 거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떠한 저의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소양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페라를 열심히 보고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참고가 되실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양은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소양은 했는데 높여야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렵죠. 이게 말한 대로 쭉 하다 보면 제가 그것을 전공으로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노력이라는 것도 있고 애정이라는 것도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페라라고 하는 작품과 저의 인연을 참 그게 첫 인연이기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전 지금까지도 저와의 인연이 그 장르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장르 속에 같이 했던 그 많은 제작진들과 스태프가 또 성악가들과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반대로 그 긴 기간 동안에 가장 좀 애착이랄까?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애착에 남는 건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예술 감독님이랑 같이 단장님이랑 호텔 단장했던 베르디 빅5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 베르디 빅5가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얘기되었던 게 그 이제 단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작업을 같이 해보자. 근데 뭘 해야지 이게 대중적이면서 이게 잘 티켓도 팔리고 작품의 우수성도 나타낼 수 있을까 막 하시면서 얘기됐던 작가들이 있었죠. 베르디도 있었고 푸치니도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 박세현 오페라 단장님이죠.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그 이제 5작품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났던 게 베르디 빅5. 그 명칭도 베르디 빅5였어요. 그 작품을 끊기지 않고 3년 동안 했던 거, 그 작품들이 되게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영상으로 봐도. 그래서 그 베르디 빅5가 리골레토, 가면무도회, 라트라비아타, 운명의 힘, 돈카를로, 운명의 힘 이렇게 5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던 사업을 또 함께해요 나눔 예술이라는 사업을 또 손꼽아 주셨는데 요거는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그게 2006년도에 하셨던 건데 실무자일 때 했던 그 작업인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실무자일 때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직접 뛰어들고 이제 공기관에 있을 때는 관리자일 때는 이제 여러 개를 막 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바닥에서 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작품이 하나의 이제 오페라라는 장르였다면 그 또 하나의
다른 프로젝트로 이렇게 찾아가는 공연이었어요. 아, 찾아가는 공연. 네, 찾아가는 공연이었는데 그 음. 브랜드를 했죠. 그래서 함께 해요 나눔 예술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 당시. 근데 네네네.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그냥 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함께 해요 나눔 예술이라는 프랭카를 들고서 들고 음. 다니면서 그 뭐 장애 시설이라든가 그다음 미혼모 시설 네네네. 성인계층 네, 쪽으로. 이런 계층 쪽으로 네네네. 갔고 기억에 남는 뭐 청소년 그 보호 시설 같은데 가서 음악을 들려주고 네. 그들이 자유롭게 좀 이렇게 하는. 네. 근데 의외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240회라고 하는 실적이 있었어요. 그 실적 때문에 횟수 때우기에 바빴었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네.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거기서 오는 기쁨들이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남았던 것 같고, 그걸 한 3년 정도 하면서 제가 지금에 있어서 어떤 공공공연장에 가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삶에 이게 공연이라는 것이 삶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삶에 누구나 이것도 누려야 하는 어떤 요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했던 것 중에 이런 작업이 있었던 것 그 같아요. 프로젝트가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의미 있게 내가 하면서 이 나눔 예술이 가지는 가치를 좀 저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같아요. 그 뭐냐 당시면은 그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배트맨 바이러스. 배트맨 바이러스 있었죠. 네네네. 그때 그래서 왜 그래서 직장이 네. 그래서 그 세종 나눔 앙상블 지원자가 몰렸다 말씀이. 네, 그런 것도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후에는 또 기억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이제 공연기획 팀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하게 됐던 40주년 기념 축제가 있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 40주년이 저에게는 영광이죠. 지금 생각해도 세종문화회관이 3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이런 게 이제 어떤 기념처럼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그 시기에 또 맞아떨어지게 우리 보직이 딱 정해진 게 아닌데 근데 그 40주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그거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는 것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던 것이 상당히 크게 영광이고 기뻤던 것 같고요. 그 40주년 프로그램에서 이 9개 단체를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면서 이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이 중심이 돼서 이러한 40년은 맞이합니다라는 것도 이제 시민과 같이 하는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여서 그때 물론 이제 우리가 한지붕의 9가족이라고 세종문화회관에 9개 단체가 있다 보면 서로 이제 생각이 다 다르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 예술 단체가 가진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서로 그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 뭐랄까 그것들을 조율하는 역할 이런 것들 상당히 이렇게 중요했었고 그 측면에서 그 조율 능력들을 저에게는 그 실험할 수 있는 실험탄 어떤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조수미 선생님하고 그 성악가 이제 그 알리아나라고 하는 사람 그 되게 유명한 성악가거든. 국내 그 남자 성악가도 해외 유명한 테너인데 이 테너와 두 사람의 그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하나의 그 세종문화 40주년에 이렇게 무대에 세울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면서 그 이후에도 없을 기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생각나요. 궁금한 단체가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야 돼요. 9개나 단체가 있는데 조율을 하실 때 혹시 스님만의 어떤 설득의 노하우랄까? 조율하시는 어떤 나만의 방식? 하나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야죠 이제. 그 지붕이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개별의 이제 그 존재에 따라서 해야 돼 추구하는 방향들이 장르적 특성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지만 모여야 돼. 한 지점에 있어서 모여서 가해줘야지 우리가 또 이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각각의
독립성이라든가 독자성 네네. 그 특성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로 묶기 위해, 근데 그게 그 각각의 존재들이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바라든가 그쵸. 지향하는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묶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뭐랄까 깨지는. 그것도 아주 이제 예술적인 영역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금이 가면 하나만한 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인정한 상태에서 예, 서로가 이게 왜 끝까지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라는 지점은 받아 안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지점들은 네. 이게 이제 서로가 조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안 돼. 말은 이렇지만 네네네. 이게 쉬운 거는 아니죠. 쉽지는 않다는 말씀. 네,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놓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획하신 것 중에 S시어터 개관이 또 있는데 요거 또 비하인드 얘기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거 2018년도에 있었네요. 네. 예, 세종문화회가 이제 극장이 3개였어요. 원래는요. 대극장, 체인모, M시어터. 네, 삼창석, 6천석, 600석, 400석 이렇게 이제 공간이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대 공연장이어서 그 무대와 좌석과 이렇게 딱 구별되는 프로시엄 극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구조였다라면 그 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리고 좀 참신한 새로운 형식과 구조의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연장 이런 것들을 많이 꿈꿨죠. 그래서 실제 블랙박스형 공연장은 2010년도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2010년도에도 이제 그거를 하는데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실험 극장, 실험 공연장 뭐 이런 명칭으로 대략적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게 우리 그 5호선 그 지하철역이랑 연결돼 가지고 저기 KT 건물 쪽으로 이렇게 통하게끔 하는 나름 거대한 꿈이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중간에 이제 멈췄죠. 멈췄다가 2016년에 다시 부활을 하면서 공연장을 짓자. 그런 공연장을 짓자 하면서 그 블랙박스형 공연장을 만든 거였어요. 무대랑 객석에 대한 개념들을 좀 탈피하고 그 블랙박스 말한 대로 그 연출가나 안무가나 예술가가 들어와서 그 지정되는 규정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내가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공연장을 이제 준비를 했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강화문역 5호선이랑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편하게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하철역과 뚫는 거는 어렵게 되면서 공연장만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S시어터인 거고 2018년도 10월에 S시어터 이제 개관을 하게 됐죠. 근데 2018년도에 개관을 하려고 하면 진짜 그 전부 2016년도부터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설계가 일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공연 기획자, 제작사, 예술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한 공간적인 그 시각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계속 참여를 했었고 그 참여하고 나서 개관할 때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해서 대표적인 공연을 이제 그 공간에 맞는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개관을 했었죠. 그래서 S시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극장은 다 있었던 공연장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지라고 하는데 이 이제 S시어터는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이 가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계속 아이디어도 같이 했었고 그 공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갔는데 왜 S시어터 많은 사람들이 명칭이 왜 S시어터냐 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 뭐 저의 의견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못했어요. 명칭에서는 상징하는 게 그냥 S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세종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심플이라는 것도 있고 뭐 S로 시작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은 뭐 압축시킨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래서 나름 그 풀어나가면 의미 있는 건데 직관적인 차원에서는 애쓰셨다고는 직관적인 건 뭐지? 이 차죠. 이런 느낌이 오는. 선생님 혹시 생각하셨던 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어쨌든. 인적인 네. 자리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게 과정들을 좀 겪으셨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제 공연하시고 또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이제 기획 자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됐고 멋있어 보이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번 내용 중에서.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율할 때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돌발 상황, 뭐 심지어 안전사고 같은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많이 있죠. 네. 특히 공연의 영역은 사람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게 많이 있죠. 기계나 로봇 하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도 있고 거기에 작동되어지는 시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 못하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돌발 사고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갈등이 있어서 이거를 풀지 못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한 경험 중에 하나는 작품을 만드는데 이게 의상 디자이너랑 제작 하시는 분이랑 해외 의상 디자이너인데 국내 이제 의상 제작 한 대표랑 이게 안 맞아가지고 갈등이 있다가 너무 화가 나셔서 의상은 여기 납품 안 해 내가 가지고 가버렸다니까. 공연은 이렇게 남겨놓고서 리허설 해야 되는데 무대 리허설 들어가야 되는데 나 이 작품 안 해 뭐. 그러니까 외국 디자이너는 이건 뭐지 뭐 이렇게 이제 이럴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일단 그 제작사 대표님 찾아갔죠. 그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작품명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가가지고 한 8시간 몇 시간은 그분이 우시면서 본인이 서운했던 지점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어. 내가 왜 그래야 될까. 저도 서러운데 네. 그렇다고 옷을 들고 가시면 이거 계약 파기인데 계약 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고. 네. 어쨌든 뭐 그거 상관없이 이게 감성에 대한 결국은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마지막에 푸셨군요. 의상을 저희가 들고 가겠습니다. 네. 다행이었습니다. 일단 그 의상은 이제 들고 오고 다음에 오시는 마지막에 어느 타임에 이 얘기를 얘기해야 될까. 대표님한테 이제 의상을 우리가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인내가 좀 필요하죠. 또 이제 관객의 과정에서 보면 공연을 하는데 로비에서 관객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인데 쓰러지셨죠. 갑자기 그냥. 계단에 미끄러지신 네네네. 그 연세 드신 분이니까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움직이시다가 쓰러지셨네요. 네, 그러신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긴급 사항이 된 거죠. 그냥 젊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이게 피가 난 거지 뇌에서 갑자기 응급 수술.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갑자기 피가 팍 터지는 거죠. 좀 너무 놀랬죠. 그래가지고 막 가족도 알 수가 없으니까 뒤져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때 빠르게 응급조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건강에 이상이 없으셔가지고 그 노인분이 관객분이 다행히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꽃 들고 사과 이렇게 한 방울 들고 가서 캐쳐하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그 정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그분이 만약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시설의 문제 제기라든가 대응의 문제 제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공연을 기분 좋게 하고 나서도 나머지 후속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다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엄청나게 돌발 상황이 많죠. 있었어요. 공연 관객들이 다 왔는데 해적 무대가 있거든요. 해적 무대가 갑자기 멈춰버린 거죠. 공연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관객들은 네네네. 들어와 있는데 아, 네네네. 커튼이 이제 올라가기 전이죠. 막 시작하기 전에. 네. 그래서 한 번 더 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MC한테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무대 쪽이랑 뭐 그 제작사는 다 와가지고 했는데 5분 딜레이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는데도 안 되고 5분, 10분. 그러니까 제작사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는 관객들은 다 와 있고 이거 한데 이거 어떡하냐. 그때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좀만 고치면 될 것 같고 좀만 고치면 될 것 같고 하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면 5분 하다 보니까 20분이라는 시간 딜레이 되는데 이게 더 커지면 나중에 이제 관객들의 컴플레인이 상당히 커지고 기관에 대한 세종에 대한 그리고 그 제작사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느 시점에서 정리가 돼줘야 되는 거여서 그때 한 20분 되고 나서 마무리하자고 이제 의견을 내고 그 의견 아무도 못 내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 현장에서 무대 이제 이렇게 막 쳐놓고 뒤에서 무대 뒤쪽에서 이거 의견을 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내야 돼 그렇죠. 차라리 지금 닫고서 그거 정리하고 한 다음에 다음에 대응하는 게 나은 거라 본다고 그 당시 그렇게 의견을 냈었죠. 그건 마무리 지고 대응한 대응책들 했던 기억이 나요. 총대를 내시. 총대는 아니죠. 어차피 내 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다만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의견들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뭐 그때 그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들에 대해서 본인도 합당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 서로 좋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잘 풀렸으면 좋은 관계 되고 안 풀리면 나쁜 관계 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생님 좀 토크를 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은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진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무슨 진로에 관련된 책이거라든지 공연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일단은 쓴 얘기를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전공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되고 싶으셨던 건가요? 어릴 때는? 글쎄 이제 벌써 30년이 흘렀으니까 30년 전에 저의 그 청소년기에 무엇을 꿈꿨냐고 하면 좀 아른한데 저는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역사, 이렇게 학자라기보다는 그 탐험가가 더 되고 싶었죠. 4대 문명지를 가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라든가 뭐 항야 마야 뭐 이런 데를 이제 가면서 이렇게 유적들을 좀 직접 탐험하는 심어보고 걸 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역사 쪽에 대한 고대사, 고고학 뭐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싶어서 진짜 그쪽에 대한 학교를 트라이를 했었는데 저랑 인연이 아니었는지 그쪽에 한번 떨어졌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한국 철학을 갔죠. 한국 철학. 너무 이미지가 안 맞죠. 아니, 다소 못하지 않아요? 잘 어울리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근데 어쨌든 한국 철학을 전공하셨다가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신 그렇죠. 거예요? 한국 철학 하고 나서 졸업하고 뭐 대학원 준비 좀 했었는데 역사 쪽으로 공부 계속 해보려고 대학원 준비했는데 대학원 쪽을 그것도 이제 인연이 아니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쪽과는 제 인생 인연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런지 그거는 지금도 의아해한데 어쨌든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취업은 해야 되고 해서 취업했는데 세종문화회관이 99년도 97년도 아니고 99년도네요. 99년도 7월 99년 7월인가요? 네, 99년 7월에 그 재단법인이 됐어요. 97년도에 IMF 있고, IMF 97년도 11월에 IMF 있고 나서 그 공기관들에 대한 분사 작업이 다 이루어졌었거든. 그때부터 그 정부 슬림화 정책 그런 거에 맞춰서 세종문화회관도 서울시 행정기구였어요. 행정기구였다가 이게 그 정리가 되고 행정기구가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이제 네네. 법인화하는 작업이 아. 있었고 그게 99년도 7월에 세종문화회가 됐죠. 그러니까 음. 일반 그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다 넘어가고 민간 일반인들을 뽑았어요. 그때 지원을 했고 실제로 제가 처음에 간 데는 이제 경영 파트 쪽이었어요. 아 그럼 그 99년 7월에 네. 입사하셨던 네. 게 그때요? 그때 입사했을 그때 때는 그러면 실례지만 나이가 그때가 32이었던 아, 기억이. 32에 처음 공연 쪽으로. 공연 쪽 하여튼 공연과 첫 이렇게 인연을 맺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30대 이제 어쨌든 실무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었고 그러시면서 그렇죠. 석사 과정을 또 공부를 하셨네요. 그때 그랬던 게 과정. 네네. 공연예술 협동 과정이었는데 네네네.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에는 경영 파트 쪽에서 제가 입사를 했고 2년 반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공연장에 그래도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공연장인데 공연장과 인연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쪽에 관련된 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해도를 높여야 되겠다. 아는 게 없어서 그 당시에 그 예술 경영이 상당히 유행할 때였어요. 2000년도 초중반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연예술학 협동과정에 들어갔죠. 나 노력한다 회사에 나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나 그쪽에 보내다오. 그랬었고 그렇게 해서 석사과정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40대에 오셔서 공연기 팀장, 예술단 지원 팀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역할을 하시게 되셨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하셨던 곳에서 또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공연 예술 진행 연구 하고 예술 경영 세미나. 네네네. 네. 그럼 요 지금 스토리를 봤을 때는 이것도 관련된 질문들을 또 많이 사전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질문이 이제 공연 기획자로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 4가지 정도의 자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뭐 자질인데 그게 객관화된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뭐 제가 생각하기에 생각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냥 저는 공연이라고 하는 거, 공연 예술이 기본적으로 그 인간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내에 존재하는 거고 삶의 가치라든가 인간의 삶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 애정을 가지고 가져야 된다. 사람에 대한 애정. 인간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와 동시에 이 공연 예술은 예술가와 함께 하는 거지 예술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존경과 배려가 그런 존중들은 가지고 가져야 된다. 그것이 가질이든 성품이든 아니면 만들어진 것든 원래 가진 것이든 어떤 것일지 모를지라도 이것이 기본 전제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획을 하고 뭐 그 제작을 하고 경영을 하고 이러다 보면 나타나는 갈등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공연예술이라는 정말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다 많이 들어와서 같이 하거든요. 협동적인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의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내지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조율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가져야 되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8시간을 그 얘기를 들었다고 했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감성에 대한 공감과 그 상대에 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 줄 때 이제 그게 돼서 작업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스트레스죠.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이거를 머리로 외워서 내지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뭐 내가 천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당위성에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힘들 수 있는 거라. 내가 생각해 공연 기획이나 이제 이런 쪽에 어떠한 걸 하고자 한다라면 본인의 성향
내지는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그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게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또 같이 되겠네요. 같이. 예술과 존중이랑. 네.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예술가에 대한 존중. 네. 인간에 대한 애정, 예술가에 대한 존중. 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갈등 요소들을 좀 잘 조정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 네. 그리고 또 상대방이랑 조직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배려,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런 전공을 좀 염두를 해두고 또 지금 질문 주신 분들 중에 학생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심지어 저희 지금 고3분도 막 이렇게 학생도 질문을 해주셨던 게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전공을 염두해 두시고 이제 네. 하시는데 어쨌든 뭐 보다 보면 이제 비전공이신 분들도 이제 여기에 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분도 있고 전공자만 또 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니고요. 공연 기획 제작이나 예술 경영 영역이 전공자는 전공자 나름대로 또 비전공자는 비전공자 나름대로의 각각의 역할과 포지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다라면 일단 뭐 여기에 염두를 두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학생들에게 그 좀 얘기하고 싶은 거라면 그거 같아요. 그냥 그 공연장이라는 것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예술가들 내지는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소중한 공간인 거고 그 안에 이루어진 데 뭔가를 작업하는 게 기획자이고 제작자이고 경영자 그러니까 매개자인 역할이든 촉진제 역할이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하든 그 공간 안에서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는 공연에 대한 뭐 내지는 예술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기본 소양들을 좀 전제로 하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현장이라고 하는 개념들 속에서 좀 더 가까이 자기의식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연 예술은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 현장이라는 거. 그래서 왜 아까 좀 전에 얘기해서 공연 예술의 속성 중에서 영상과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현장감이라고 얘기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이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현장에 답이 있는 거고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하느냐 다양한 경험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아마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경험의 과정들이 축적되어지면 본인이 어떤 창의적인 내지는 도전적인 그 무엇인가를 만들고 행하는 데 있어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다양한 경험들 속에는 예술가와 제작진과 이 공연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좀 소중하게 좀 이렇게 다듬는 이러한 경험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예술이나 예술경영 이 영역 자체가 다른 학문처럼 딱 이론이 체계화되어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론화되어 있는 데도 아니고 다만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더 그 뭐랄까 학문적인 영역에서 재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질문하신 분들 전 해외는 어떠냐 근데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용 학문으로서 안착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예술 경영의 영역이 실용 학문적인 안착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신방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실용 학문이었다가 하나의 학과로 안착되는데 다양한 커리큘럼 거기에 연구진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진화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진화하듯이 이러한 단계로 가는데 이제 예술 경영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그 협동 과정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협동 과정이나 탁과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영역을 결합시키는 형태거든요. 그걸 협동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다니는데 예술학 협동 과정이라면 예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관련성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학문들과 같이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 철학,
그다음에 경영학,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더 높은 공학까지도 연결을 하려고 이제 IT 워낙에 디지털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뭘까 그 현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이론화하려는 이런 작업들이 있는 이렇게 학문의 영역이니까 좀 더 다양하게 바라보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그 사람의 커다란 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했듯이 비전공자가 이게 전공자냐 비전공자냐라는 개념이 딱히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예술 경영 이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협동 과정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공연 기획 제작은 이제 그 예술 경영의 영역에서 한 파트라고 해서 기획 제작, 뭐 마케팅, 뭐 그다음에 뭐 재원 조성 뭐 이런 중에 한 파트에 좀 더 특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앞서 질문하신 분들이 그런 체계들 이제 좀 물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공연 예술 기간 되게 많아요. 이런 기관들이 그런 기관들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간다라면 좀 더 이렇게 주변에 대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조금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뭐 지금 지망을 하시는 분들, 이제 다른 영역에서 오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사전 질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데 일단은 지금 쭉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에 굉장히 많이 연결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답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다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 저도 이게 질문 받으면서 좀 생각을 좀 덜 해봤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지적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조금 그 공연을 관람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조금 할 수 있을지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매너 그 공연 매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극장에 방문을 꺼려지기도 한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좀 해법이랄까요? 아니면 뭔가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네네. 공연 문화 내지는 사회적인 환경이 일차적으로 저는 작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의식 구조 내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더불어 뭔가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것들을 많이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공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진행하고 있으면서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형태들을 이 공연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왜 우리 코로나 발표하는 거 뭐 옆에서 단순히 이렇게 수화하는 이런 개념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연도 하게 되면 한쪽에서 이제 수화하는 이런 거였다가 이제는 수화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 무대에 연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죠. 작품 전체적이고 엄청난 능력자시네요, 정말. 그러한 작품을 시도를 했죠. 이제 서울식단에서 했던 천만 개의 도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그래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요소를 평가받았던 작품인데 쉬운 작업은 아닌데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게 이제 매너적인 측면 공연 매너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러면서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저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최다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세요. 세종문화회관의 마케팅 전략이 궁금합니다. 엄청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어느 기관이나 다 그런 고민들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로 높이는 데 중점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작품적인 요소로 접근할 것이냐.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우리의 그 회관의 뭐 어떤 그 단체나 조직의 브랜드냐, 아니면은 그렇죠. 작품에 대한 작품적인 거냐. 거라. 네네. 어떨 때는 이게 좀 더 이렇게 잘 마주 떨어지면 이게 하나로 모아져서 큰 어떤 게 마케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지적인 브랜드적 가치냐, 아니면 또 수익적 구조로 갈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분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의 포인트를 어디에 따라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해답은 늘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에서 본다면 예술 단체를 가지고 있는 공연장, 대표적으로 국립극장이나 이제 세종문화회관 같은 예술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이제 시즌제라고 하는데요. 그 시즌제를 어떻게 구성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관객과의 접점들을 좀 넓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더 많은 관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이제 마케팅 전략들을 어떠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즌제를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됐다가 안 됐다 이러긴 하지만 이 구조를 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구조적으로 안정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득 든 생각인데 지금 이런 말씀은 자체 영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있고 단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시즌제로 간다.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측면의 전략이다. 이런 말씀. 그게 잘 되면 이제 되는 거죠. 또 성진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랄까 요거 지금 기획하는 자체에 이제 예술 경영, 공연 기획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술 경영 안에 공연 기획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정확히 예술 경영이란 게 어떤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조금 큰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술 경영하면은 예술 자체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예술적인 활동들을 하는데 이 예술적인 활동들이 사회 구조, 조직 체계 내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예술이라고 하는 게 독자적인 어떤 수익적 구조를 가지기는 어려운 속성이다 라는 전제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구조 내로 하기 위해서 경영, 운영, 행정 이런 개념으로 여러 개의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면서 예술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한 어떤 조직적, 제도적 방향을 예술 경영, 예술 운영, 예술 행정, 문화, 예술 다양한 용어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이 아직 우리나라는 학문적으로 어떤 학과의 독지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협동 체계 내에서 가기 때문에 이게 영영과랑 결합해가지고 연극 공연 기획이 될 수도 있고 경영학과랑 이제 결합을 해서 그 예술의 수익적 구조, 재원 마련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행정학과 쪽이랑 또 결합을 해서 예술 조직, 그 예술 단체, 그 다음에 사회학과 쪽에서 예술 사회학, 예술 뭐랄까 그 예술에 대한 이렇게 행정 구조와 사회적인 시각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지금 분화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술 기획 제작은 직접 제작을 만드는 스태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형태고 예술 기획 제작은 결국은 만들어서 끝나면 안 되니까 관객과의 저점들을 맞춰야 되고 관객들은 내 작품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이 작업을 위한 홍보, 마케팅, 제작 과정, 재원 확보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 경영 처음에는 공연 예술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공연 쪽에 연극 이런 쪽도 있고 공연 예술, 그래서 공연 예술학 협동 과정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공연 예술 이상으로 이제 뛰어넘는 거죠.
미술도 들어가고 되고 이제 박물관 네. 그래서 공연장이 아니라 박물관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미술관 네. 그다음 또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 기관들까지 예술 경영에 흡수되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는 구조고요. 예술 공연 기획 같은 경우는 그 내에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을 보면 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신유라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헬멧이라는 공연을 본 후에 공연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종은 특히 위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에서의 다양한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곳인 만큼 S시어터 공간 기획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공연 기획할 때 공연과 공간 사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해멜시라는 작품을 저도 봤었고 네네. 당시 그 해멜시라는 작품이 이제 S시어터를 10월달에 개관하고 네. 2018년도 10월에 개관하고 1월에 들어와서 장기 공연을 했었어요. 그 작품이 왔었을 때 상당히 S시어터가 맞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라고 네, 하는 무대와 그렇죠. 네. 규정이 아니라 그 공간을 구획화시키고 그 구획한 공간에 새로운 형태의 모습들을 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저는 S시어터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간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작품들을 최대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간과 맞지 않는 작품이 들어오게 되면 작품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을 오히려 이렇게 뭘까 제거하는 반감하는 이러한 형태도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세종문화회관의 그 큰 무대가 무조건 좋아서 무대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맞지 않는 작품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작품 중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냥 그 뭐 제작자나 기획자의 욕심으로 그 공간에 수익적 구조 때문에 자석이 많으니까 그거를 욕심을 내지 수는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작품에 대한 그런 특성이 고려가 돼요. 그 지점이 조금 안타깝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작품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작품에 대한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공간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진로 관련된 거는 뭐 앞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영학과 다니고 있으신 분인데 허정현님 뮤지컬 덕후 25살 여대생이다. 공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칼럼니스트나 평론가 이런 꿈도 가지고 계신데 본인은 이제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덕후시면은 뭐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고 늦지는 않았어요. 인생에 늦은 게 있겠어요. 전 32살에 세종문화회관에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경영학과라고 하셨는데 그 작품에 남들보다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약간 스스로 이게 좀 더 다른 사람과는 좀 더 이렇게 그 특화된 영역이 생기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다른 시선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다른 시선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시선이 아니라 작품을 보더라도 그러면 그 전문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연결된 질문들이 뭐 최다솜님이나 박세빈님들도 이제 이렇게 이런 관련된 진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잠깐 예술학 협동과정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뭐 요게 조금 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가 어떤 건지 뭐 약간 간단하게 선생님 하셨던 그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비전공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 협동과정이라고 하는 흐름이 온 게 2000년대 이제
부터 많이 있는데 왜 그 독자적인 하나의 학문으로는 이게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학문의 한계가 있었고 그러면서 다른 융합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융합 형태의 학문, 융합 학문을 만들기 위한 그것은 이제 협동 과정인 거고요. 예술학 협동 과정도 예술 자체만 가지고 이제가 아니라 다른 학문과 결합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공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 다른 학과랑 다르게 그래서 학과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으로 있는 거고요. 경영 거기에 같이 그 협동하는 이제 그 전공 학과들 대학원들이 경영학, 뭐 커뮤니케이션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술학과 그다음에 행정학과 뭐 유학과 뭐 이런 여러 학과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그 연구를 같이 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긴 한데 장점이라면 이런 융합 구조의 학문들을 위한 지향점을 가진다라는 거고 다른 대학에도 상당히 많아요. 학과가 있는 학교도 많이 있고 학과에서 그 체계들 가지고 그 실무적인 거를 학과에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학원에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있는 제작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대학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만약에 전공이라는 영역으로 고려한다면 그런 많은 학과들과 대학원들을 한번 서치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아카데미 형태라든가 기관의 교육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가면은 또 시민을 위한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극장이라든가 예술경영지원센터 뭐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 안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가 뭐 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가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예술위원회 한국위원회 중앙정보조직에서 운영되는 데인데 여기가 예술경영 예술 가들의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구조 뭐 이런 거 그다음 문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공연장은 실제적 공연 작품을 기획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 구조 내에서의 운영의 그 시스템들을 보고 싶으면 이러한 데를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요 말씀해주신 여기 좀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들이 될 것 같은데 최정은님께서 제일 도움이 되었던 인생책 궁금하다 하셨어요. 도움이 됐다. 네. 도움이 됐다고 하면 또 도움이 됐다. 인생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인생책? 나의 인생책은 하고 사사단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도움이 됐던 그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이요. 네네. 저는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꽃들에게 희망을. 네, 그거 보면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이쁘다 이랬다가 노란색이 대학교 가서도 이게 그 사회에서 뭘 의미하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끊임없이 경쟁 사회 속에 가게끔 우리도 모르게 막 몰려가다가 해서 가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막 몰려가다 보니 내 주위에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결국 다 낭비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주변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좀 바라보고 하며 가도 되는 건데 끊임없는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것이 우리의 2000년대 이후의 사회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책은 너무 좋아서 그건 소장하고 있는 책의 하나고요. 그다음 그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고 많이 그 도움이 되었던 그 문화 자본에 대한 것들에 갖고 있는 그 속성들을 좀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최근 나왔던 21세기 자본 경제는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책도 제가 봐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지금의 사회를 바라보는데
예,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지성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그것들을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책 같은 경우 제 개인적으로 이걸 꼭 소장하면서 나중에 끝을 갈 때까지 움켜쥐고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백지원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아직 좋은 있나요? 공연 계획이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좋은 공연 기획은 네. 뭐 답이 좋은 없을- 느낌이죠. 답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좋은 공연 계획이란 그 좋은 메시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인 메시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거는 뭐 각각의 영역 내지는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서 음, 그 의미는 다르겠지만 음,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전달되어진다라면 그리고 그게 뭐 좀 더 나가 그게 하나의 큰 힘이 돼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난 그게 제일 좋은 기획 같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기획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마.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올해 어떻게 뭐 계획이 어떠시나 여쭤보긴 했는데 앞으로 선생님은 행복을 할까? 네, 궁금합니다. 뭐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앞으로 행복. 네네. 네. 두 번째 책을 또 네. 기획하시는 건가요? 그 선생님의 두 번째 책을 저희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정리 한번 해주시면. 일단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네, 일단 직장에 충실해야겠죠. 네. 충실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필요한 어떤 필요한 인력이 돼야 되겠죠. 그와 동시에 제가 50대가 되었잖아요. 30대, 40대 지나 50대가 되면서 50대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말씀을 안 90, 제가 90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97년도, 네. 99년도 7월에 제가 32살에 세종에 힌트를 왔으니 힌트를 계산을 드렸네요. 하면, 네네네. 그래서 네. 이 50대 되면서 좀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30, 40대 가졌던 저의 애정과 열정, 그다음 그 오면서 제가 가진 삶의 어떤 형태들이 이제 50대 와서는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나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뭐랄까 여유롭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고 싶고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이제는 한발 현장으로부터 한 발 좀 떨어져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들을 개인적인 환경들을 만들고 싶고요. 그 환경들 속에 책이라는 걸 쓴다라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소중했고 내가 좋았던 그 무엇인가를 좀 더 하나의 그 남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작품들 작업들을 하나의 기록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책들로 된다라면 네, 하고 네.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이제 네. 다음 책들도 선생님이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은데 아무튼 뭐 마지막 말씀이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짠한 느낌도 들고 네 하여튼 그랬는데 아무튼 왜 짠하신가요? 네, 갑자기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한 발 물러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어렵게 정말 2달을 쳐서 지금 신청을 받으면서 네, 오늘 1월 11일 이제 라이브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헌한영 선생님과 함께 했던 네, 싱크스마트 2020년 첫 라이브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지금 계속 한 40명, 50명까지도 갔다가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아 계신데 또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에게 또 한 번 말씀 해주시면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네. 또 이런 기회가 돼서 또 네. 같이 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에 저한테는 또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기회였어요. 이게 이러한 저의 새로운 도전들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되듯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러한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채팅창으로 질문도 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너무 많이 받은 관계로 저희가 이제 지금 라이브로 주신 채팅들은 이제 많이 못 읽어드렸는데 이제 끝 마무리로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조무생님, 혜은님, 이선희님, 서인님, 네, 몽몽이님, 초록초록님, 안시현님,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까 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또 라이브나 다른 강연들로 2022년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했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